안녕하세요. 차블휘입니다. 오늘은 린포로 하는 정리증명 교재의 7장 중에서 인수 있는 구성자 절을 이어서 설명해야 합니다. 그게 7장의 두 번째 절인데 그 절을 아마 제가 세 번째 아니면 두 번째로 설명하고 있을 거예요. 이미 설명한 지 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그래서 저도 좀 많이 잊었고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한 내용부터 이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한 개념이 반군이었을 거예요. 영어로는 세미 그룹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스트럭처 핵심어를 이용해서 정의하는 방법을 다뤘었습니다. 스트럭처는 구조체라고 번역할 수 있고 구조체는 적어도 여기에서는 린에서는 구성자가 단 하나뿐인 귀납적 유형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그거는 이미 설명했으니까 그다음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We have already discussed the dependent product type sigma라고 나와 있는데 의존 곱 유형인 시그마 유형을 이미 앞에서 다뤘다고 지금 이 문장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 정의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알파와 베타라고 하는 유형이 나와 있는데 알파는 어떤 유형 세계에 속하죠. 근데 베타는 제가 말을 좀 잘못했네요. 베타 자체가 유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좀 헷갈리는데 베타는 어떤 인수를 취하고 나서야 타입 V라고 하는 유형 세계에 속하기 때문에 베타 자체는 함수이고요. 이것은 무엇을 내놓는 함수냐면 어떤 유형 세계에 속하는 유형을 만들어주는 그것을 내놓는 함수인 거예요. 근데 어떤 인수를 취해야 하냐면 알파라는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항을 취해야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메이크 구성자가 나와 있잖아요. 시그마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항을 만드는 방법이 이 구성자를 통해서 제시가 되어 있는데 A가 알파에 속하고 그 다음에 베타 A라는 어떤 유형이 있는 거예요. 베타 A 자체가 유형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베타가 유형이라고 말을 한 것은 정확하게 따지자면 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베타는 유형을 만들어주는 함수니까. 그래서 베타 A에 속하는 어떤 원소 B가 있겠죠. B. 근데 B라는 것 자체는 지금 여기 make의 유형 정보에는 나와 있진 않아요. 베타가 있을 뿐이지. 그 두 가지 정보를 바탕으로 시그마 베타라는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항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근데 여기 잘 보시면 베타만 나와 있어요. 알파가 안 나와 있죠. 알파가 안 나와 있긴 한데 텍스트 편집기에서 한번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뭐 그냥 어떤 항을 만든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항의 이름은 그냥 텀이고 그 항은 어떤 유형에 속해야 하냐면 자연수와 그리고 자연수 요소로만 이루어진 목록의 유형 리스트 넷의 의존 곱 유형에 속한다고 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기억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의존 곱 유형이 아니죠. 예, 그러니까 저도 많이 잊어버렸어요. 이거는 의존 곱 유형이 아니라 그냥 곱 유형이었어요. 그래서 저런 식으로 쓰면 안 되고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쓰고 그 다음에 일단은 정의는 구체적으로 작성하지 않고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자, 앞에서 작성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곱 유형이긴 한데 의존 곱 유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두 번째 유형이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항을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두 번째 유형을 나타내는 식이 있잖아요. 그 식에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항 변수가 나타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는 n이죠. n이라는 것은 net이라는 첫 번째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항을 의미하니까 그 항을 가리키는 변수가 두 번째 유형에 등장해야 돼요. 그래야 이 전체 곱 유형이 의존 곱 유형이 됩니다.
근데 제가 하도 린을 안 사용한 지 시간이 너무 지나다 보니까 저조차 자꾸 헷갈리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작성한 것이 맞기는 한데, 그러면 이 의존곱 유형에 속하는 그 항의 얘를 한번 좀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만들 거냐면, 뭐 0을 넣고, 0은 린에서는 자연수입니다. 1이 가장 작은 자연수가 아니라 린에서는 0이 가장 작은 자연수예요. 이거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었고, 그 다음에 fin 제로라고 하는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항을 만들어야 하는데, 근데 저 fin이 뭐냐 그거를 알아봐야겠죠. fin이 finite를 줄여 쓴 표현일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린 파일을 켰는데 약간 좀 느려졌어요. 이제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이 정의를 어느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구조체를 살짝 맛봤기 때문에. 이 fin이라고 하는 것은 매개 변수가 필요해요. 그래서 n이라고 하는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매개 변수가 있을 때 비로소 fin n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구조체가 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fin 자체가 귀납형은 아니고요. fin 다음에 어떤 자연수 인수가 붙었을 때 그때 그것이 귀납적 유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의 구성자 이름은 make이고, 첫 번째 인수, make라고 하는 함수의 첫 번째 인수예요. 두 번째 인수도 있죠. 첫 번째 인수가 무엇인지 봐야 하는데, 자연수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항입니다. 그 다음 보시면 is less than이라고 나와 있어요. 무엇보다 작다는 얘기인데, lt 그 다음에 소문자 at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냥 무엇보다 작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벨이라고 하는 게 n보다 작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으로 제가 이거를 좀 설명하자면, 벨은 n보다 작다는 식을 저렇게 쓴 거예요. 저렇게 쓴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파일 자체가 여기 아래 보시면 init prelude라는 파일인데, 이것 자체가 그 부등호 표기법을 아직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여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등호를 가리키는 at, 소문자 at라고 하는 함수 이름을 직접 써야 했던 겁니다. 하지만 의미는 배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n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사실상 fin n이라고 하는 것에서 핵심적인 그 요소는 이 벨인 거예요. 벨. 즉 n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귀납적 유형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우리가 원한 건 그거예요. 우리가 원한 건 그건데, 근데 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이 벨이라는 것 자체가 자연수인 건 맞지만요. 그렇다고 해서 fin n에 속하는 요소들이 자연수라고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약간 이게 미묘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그것이 자연수이길 바라는 건 맞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자연수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간접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자연수라고 생각해도 되는 방식으로 이 귀납적 유형을 정의한 겁니다. 이게 약간 헷갈리실 수 있는데 그냥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근데 핵심만 다시 말씀드리자면, fin n이라고 한 것 자체가 유형이기 때문에 이 유형에 속하는 값들은 정확하게 따지자면 자연수 자체가 아니라 그 자연수와 그 자연수가 n보다 작다는 성질의 증명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순서쌍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기를 여기에서 제가 좀 들면 이해가 좀 더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아마 이렇게 하나 더 써야 할 것 같은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좀 이상한 의존곱 유형인 것 같네요. 굳이 이렇게 쓸 필요가 없긴 한데, n이 0인 경우에 사실 0보다 작은 자연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은 항을 만들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1을 쓰겠습니다. 0 대신에 1을 쓸게요. 0을 1로 바꿨고, 그 다음에 비로소 0을 쓰고, 그 다음에 이렇게
0은 1보다 작다는 증명을 이제 제시해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그냥 그 전략을 이용해서 증명할 수 있긴 한데요. 심프 다음에 물음표를 이제 붙이면 이 심프라는 단순화 전략이 사용한 정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죠. 저 정보창에 나온 결과를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오고, 그 다음에 아까 심프 물음표라고 썼던 부분을 그냥 심프 only로 바꿨죠. 그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결국 net less than add 1이라고 하는 저 정리를 우리가 사용했다는 얘기죠. 저게 뭔지 보니까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n은 n 더하기 1보다 작다는 정리의 증명입니다. 이거는 그 정리 핵심어 앞을 보시면 프로텍티드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직접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을까 싶은데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전략을 쓰지 않고도 이거를 제가 그냥 이렇게 증명항을 직접 작성해서 증명을 완성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약간 또 헷갈린 게 있는데, 이걸 뭐라고 부르더라? 화살 괄호 안에 화살 괄호가 또 있잖아요. 근데 그게 오른쪽으로 있거든요. 오른쪽으로 있어서 이거를 생략할 수 있는지 좀 보려고 하는데, 생략이 되네요. 생략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쓰면 지금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냥 일부러 다시 화살 괄호 적어 놓을게요.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떤 의존곱 유형에 속하는 항을 정의한 거고, 그 항은 무엇으로 이루어져 있냐면 두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1이라고 하는 자연수고, 그 다음에는 그 핀 1에 속하는 어떤 항을 만든 겁니다. 자, 아래 정보창 보세요. 이맥스 단축키는 한번 잘못 입력하면 좀 꼬여요. 꼬여서 방금 이상한 정보가 나온 겁니다.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었고, 핀 1이라고 하는 유형에 속하는 항이 무엇이냐면 지금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한 저 부분 전체인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리고 핀 1이 뭐냐? 1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유형. 근데 1보다 작은 자연수는 사실 0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항을 아무거나 제가 제시하면 되지만 결국 우리가 제시할 수 있는 건 0밖에 없습니다. 제가 0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0 자체가 아니라 0과 그리고 0이 1보다 작다는 증명을 묶은 것, 그런 순서상인 거예요. 그거를 제시해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핀 n에 속하는 요소들은 요소라고 하지 말고 항이라고 할게요. 핀 n이라는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항들은 그 자체가 자연수이진 않고요. 자연수와 그 자연수가 n보다 작다는 증명의 순서상으로 되어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말은 이렇게 했지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거 뭐냐면 n보다 작은 자연수들의 유형인 거예요. 그래서 유형론은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어떤 유형의 유형과 비슷한 개념들을 만드는데 이게 좀 번거롭다는 느낌도 들어요. 만약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어, 그 기초 이론이 유형론이 아니라 집합론이었으면 그냥 그 핀 n이라고 하는 저 유형은 집합으로 정의했을 거 아니에요. 그랬으면 저 집합에 속하는 원소들은 분명히 그냥 자연수라고 우리가 딱 잘라 말할 수 있게 정의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약간 우회하는 방법을 통해서 그 자연수들 중에서 일부 몇몇만 묶은 것을 표현할 수 있긴 하지만 근데 그런 유형을 만들었을 때 그런 부분 유형과 비슷한 개념들을 만들었을 때 그런 귀납형을 만들었을 때 그 귀납형에 속하는 항들이 정확히 자연수이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 의도는 자연수이길 바란 건 맞다는 거고. 그래서 그걸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합론이 이럴 땐 좀 더 편리한 것 같아요. 유형론은 뭔가 더 뭐랄까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개념을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드는 감이 있습니다. 근데 장점은 있어요. 뭐 어떤 장점이 있냐면 그 유형에 속하는 항이 어떤 성질을 갖는다는 것을 직접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 성질을 그냥 우리가 필요할 때 곧바로 사용하거나 저걸 바탕으로 어떤 자연수가 Pn에 속한지 아닌지를 판정할 수 있다는 거죠. 뭐 엄청나게 큰 불편함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뭐 이 정도로 얘기하면 되겠고 그다음에 뭔가 또 하나 말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예. 자, 카메라 다시 줄이고 설명 이어서 하겠습니다. 귀납적 유형이 린 라이브러리에 굉장히 많이 있겠죠. 근데 그중에서 두 가지를 더 설명할 건데 이게 뭔지 이제 좀 다룰 겁니다. 이 교재가 그 옵션이라는 귀납적 유형, 그 다음에 inhabited를 설명할 건데요. 어, 어디 보자. 옵션은 결국 뭐냐면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결과가 안 나오는 그런 사례? 그런 유형을 만들고 싶어서 그걸 간접적으로 표현한 귀납적 유형이고 inhabited는 이게 거주한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있는데 거주자가 있는 이란 뜻으로 저는 번역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주자라는 말은 일상생활에서는 어떤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을 의미하잖아요. 여기에서는 어떤 유형에 있는 항을 의미합니다. 어떤 유형에 있는 항. 그러니까 어떤 유형에 항이 들어있냐, 없냐, 비어있냐, 안 비어있냐, 그 얘기한 거예요. 비어있는 유형이냐, 아니면 적어도 하나 이상의 항을 가지고 있는 유형이냐, 그거를 따지는데 사용하는 귀납적 유형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나와 있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In the semantics of dependent type theory, 의존 유형론의 의미론에서 의미론이 뭐냐? 사실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근데 뭐 의미에 대한 거겠죠? 그 다음에 there is no built-in notion of a partial function. 부분 함수라는 개념이 내장되어 있지 않다. 그러니까 그게 처음부터 이미 존재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가 잠깐만요. 부분 함수라고 제가 번역했죠? 네, 예, 번역 자체는 맞아요. 근데 부분 함수라는 게 뭐냐면 저 표현도 어떻게 보면 함수라는 개념을 좀 확장한 건데 아마 이게 맞을걸요? 그 함수 값이 어떤 입력 값에 대해서 존재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애초에 그런 건 우리는 수학에서는 함수라고 부르지 않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까지 그냥 부분 함수야 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죠. 예. 그런 개념이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진 않대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알파 화살표 베타 꼴의 이거 함수 유형이잖아요. 그 함수 유형에 속하는 원소는 그럼 그거는 뭐예요? 함수죠, 함수예요. 그러니까 알파 화살표 베타라는 것 자체는 함수들이 속하는 유형이고 그 유형에 속하는 항은 함수인 거예요. 또는 의존 함수 유형, 뭐 a 쌍점 알파 화살표 베타라고 나와 있는데 그럼 베타는 a라는 저 항의 이름을 포함하는 어떤 유형일 수도 있죠. 여기선 베타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하여튼 이런 함수 유형들은 모든 입력값에 대하여 어떤 값을 함수값을 얘기한 거예요. 어떤 함수값을 갖는다고 가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입력값을 넣었는데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라는 상황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함수값은 반드시 각 입력값에 대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The option type provides a way of representing partial functions. 옵션은 뭐 선택 정도로 번역할 수 있긴 한데 옵션은 그냥 옵션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선택이라고 하면 초이스 생각이 나니까. 옵션 유형은 부분 함수를 표현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옵션 유형도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반드시 함수값을 내놓긴 합니다. 그러니까 함수값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각 입력값에 대해서 함수값은 반드시 딱 하나 나와야 합니다. 그렇기는 한데 근데 그 함수값이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함수값일 수 있는 거예요. none이라고 나와 있죠. none 없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없다라는 저런 답변을 일종의 함수값으로 만들어 놓는 거죠. 그렇게 만듦으로써 일종의 부분 함수를 린의 의존 유형론에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An element of option beta is either known or of the form sum b 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그냥 위에 있는 정의를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논이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이게 뭔 뜻이냐면 그 함수값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함수값이 없다는 그 답변이 함수값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좀 웃기죠. 예, 웃기긴 한데 그러니까 함수값이 논이긴 한데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이해해야 하냐면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구나라고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비록 함수값이 실제로는 논이지만 그렇죠? 그 다음에 솜이라고 나와 있는데 썸은 썸 자체는 함수예요. 그래서 알파에 속하는 어떤 인수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썸 b와 같은 꼴을 갖는다. 여기 보시면 알파에 속하는 어떤 인수를 취해야 그래서 썸 b 같은 게 옵션 베타 같은 어떤 구체적인 옵션 유형에 속하는 항이라는 설명이 나와 있죠. 그래서 썸 b라는 건 뭐냐면 어떤 b가 있어라는 얘기예요. 어떤 b가 있다는 얘기여서 그래서 함수값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노는 함수값이 없다는 거고 썸은 있다는 거구나. 근데 함수값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함수값이 무엇인지를 제시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썸 다음에 어떤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알파라든가 아니면 베타와 같은 유형에 속하는 항을 하나 제시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고, thus we can think of an element f of the type alpha to option beta as being a partial function from alpha to beta.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 f가 있는데 그 유형이 알파 화살표 옵션 베타라면 비록 이 함수의 공역은 베타가 아니라 옵션 베타이긴 해요. 옵션 베타인 건 맞는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 알파에서 베타로의 부분 함수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분 함수는 뭐였어요?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함수값을 갖지 않는 함수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을 할 때 약간 좀 마음에 좀 걸려요. 왜냐하면 수학에서는 어떤 입력값에 대해서 함수값을 내놓지 않는 건 애초에 함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그렇긴 한데 좀 약간 너그럽게 개념을 좀 확장한다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그냥 함수라는 개념은 좀 이렇게 넓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수학적인 정의는 잘 아시는 게 필요하긴 하지만 뭐 지금 우리가 배우는 이 이론은 컴퓨터 과학에도 쓰이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함수는 부분 함수로 이해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고 옵션 베타라고 나와 있지만 우리는 마치 이것이 공역이 베타인 함수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For every a of alpha, fa either returns none, indicating fa is undefined for some b. 그래서 fa라는 함수값이 만약 논이라면 그 말은 함수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고 물론 실제로는 함수값이 논인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냐면 a에 대한 함수값 fa가 정의되어 있지 않다로 이해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b라는 함수값을 내놓겠죠. 그래서 그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건 b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 f가 내놓는 함수값은 b 자체가 아니라 sum b입니다. sum b는 b랑 같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sum b에서 b를 뽑아내는 그런 과정을 추가로 우리가 거쳐야 합니다. 그게 좀 귀찮아요. 근데 나중에 그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저도 예전에 했던 것 같은데 잊어버렸어요. 예, 한지 너무 오래돼서. An element of inhabited alpha is simply a witness. witness는 뭐 일상생활에서는 이게 증인이란 뜻이 있긴 한데 여기선 증거로 저는 의역을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거주자가 있는이라고 inhabited를 제가 아마 번역했을 건데 inhabited alpha라는 거는 잠깐만요. inhabited는 지금 보시면
inhabited가 어떤 매개 변수를 취했을 때 그것이 속하는 유형 세개가 풀업이 아니죠. 타입 U예요. 타입 U. 타입 U이긴 한데 마치 이것을 명제처럼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이 유형, 이 귀납적 유형의 어떤 항이 속한다는 것에 보이는 일은 무엇을 보이는 것과 똑같냐면 알파 유형의 어떤 항이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하는 일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보기를 좀 제시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잠깐만요. 그 전에 inhabited 알파라고 하는 귀납적 유형의 구성자를 한번 보겠습니다. 알파에 속하는 어떤 항을 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알파가 비어 있지 않다는 걸 우리가 증명하고 싶어요. 그럼 뭘 하면 돼요? 알파에 속하는 어떤 항을 제시하면 되죠. 그렇죠? 그래서 제시를 한 거예요. 제시를 하면 우리는 그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알파가 비어 있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알파가 거주자를 갖고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파 inhabited라는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항을 이런 방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는 inhabited라는 이걸 귀납족이라고 하는데 귀납족이 린에서의 유형 클래스임을 알게 될 것이다. 유형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상속 기능이 추가된 구조체라고 보시면 돼요. 구조체는 아까 제가 뭐라고 설명드렸나요? 구성자가 딱 하나밖에 없는 귀납적 유형. 그쵸? 구성자가 딱 하나밖에 없는 귀납적 유형인데 거기에다가 그 클래스 상속 기능을 추가한 것이 린에서의 유형 클래스이고 근데 저는 제가 이 교재를 배웠을 때 클래스라는 개념을 몰랐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언어를 아직 안 배워서 클래스라는 걸 들어만 봤지. 그렇긴 하지만 결국 이 내용은 나중에 우리가 배울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Lin can be instructed that suitable base types are inhabited. 린은 적절한 기본적인 유형들이 아니면 기준이 되는 유형? 이거는 어떻게 번역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적절한 기준이 되는 유형들이 거주자를 갖는다는 것을 어, 잠깐만요. 근데 이거 번역 어떻게 하죠? Lin can be instructed that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잠깐 넘어갈게요. And can automatically infer that other constructed types are inhabited on that basis. 아마 이거 같아요. instructed라고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린에 어떤 사실을 알려주는 거냐면 적절한 기준 유형, 기본적인 유형들이 거주자를 갖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린은 그것을 바탕으로 그 기준이 되는 또는 기본적인 유형들을 바탕으로 구성된 좀 더 복잡한 유형들도 거주자가 있다는 것을 알아서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서 추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instruct라는 동사에 대해서 제가 좀 찾아볼게요. 그 네이버에서 영어 사전을 찾아볼 때 그거를 화면 공유해도 되는가 아닌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두 번째 모니터로 제가 보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여기 보시면 그 어디였죠? 예를 들어서 VC instructed Lin that 절 이렇게 제가 어떤 문장 만들었을 때 VC가 린에 어떤 정보를 알려주다. 대절의 내용을 린에 알려주다 라고 번역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장은 그런 의미로 번역을 하면 되고 제가 처음엔 헷갈려 했는데 그 다음에 잘 추측했어요. 여기 대절 이하의 내용이 뭐였냐면 그 적절한 기본적인 유형들이 거주자를 갖는다는 정보였죠. 그 정보를 우리가 린에 전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됐고 자 그다음 as exercises 연습 문제로 we encourage you to develop a notion of composition for partial functions from alpha to beta and beta to gamma.
이게 뭐 하라는 거냐면 부분 함수 두 개를 합성하는 개념을 만들라는 거예요. 합성 함수 개념은 아마 우리가 이 교재에서도 2장에서 다뤘을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옵션이라는 그 귀납적 유형을 포함해서 부분 함수를 두 개 만들고 그다음에 그 두 개의 부분 함수를 합성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우리가 정의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게 잘 작동한다는 거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고 We also encourage you to show that blue and red are inhabited. 그 다음 이번엔 거주자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문제인 것 같아요. blue 유형과 red 유형이 거주자를 갖는다는 것을 보여야 합니다. That the product of two inhabited types 그리고 거주자가 있는 두 유형의 곱 유형 또한 거주자가 있고 그 다음에 어디 보자. functions to an inhabited type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제가 추측해 보자면 공역이 거주자가 있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공역이 functions to an inhabited type이라고 나와 있어서 어디에서 어디로의 함수라는 표현에서 어디에서라는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역이 거주자를 갖는 경우로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공역이 거주자를 갖는 함수들의 유형 그런 함수 유형이 있겠죠. 그것 또한 거주자가 있음을 보여라 라고 나왔는데 아마 있긴 할 거예요. 있긴 있나? 그럼 정의역이 비어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정의역이 비어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제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을 잘 이해했는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다음 시간은 아니고 제가 따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이렇게 해서 드디어 7.2절을 끝냈는데 여기에서 끝내면 안 되고요. 오늘은 좀 더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설명해야 하냐면 7.3절까지 설명을 해야 하는데 할 수 있을까요? 한번 해봐야겠죠? 한 대까지 해보고 자 가볼게요. 귀납적으로 정의한 명제. 네, 엄청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명제도 결국 귀납적 유형이기 때문에 앞에서 했던 거랑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Inductively defined types can live in any type universe. 귀납적으로 정의한 유형은 뭐 어느 유형 세계에나 있을 수 있지만 including the bottommost one. 가장 아래에 있는 유형 세계에 속할 수도 있죠. 근데 그게 뭐냐면 풀업이에요. 풀업. 풀업이 뭐냐면 명제들의 유형 세계입니다. In fact, this is exactly how the logical connectives are defined. 그리고 풀업 유형 세계에 속하는 귀납적 유형들을 우리가 이미 사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짓은 구성자가 없는 귀납적 유형입니다. 거짓은 구성자가 없는 귀납적 유형이고 그 대신에 제귀자만 있어요. 그래서 폴스의 제귀자는 제거자예요. 제거자이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거짓 명제의 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 바탕으로 아무 명제나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제귀자가 나와요. 근데 왜 제귀자가 그런 모양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지는 저도 잘 이해는 안 가네요. 그 다음 true prob이라고 나와 있는데 참 명제는 구성자가 하나밖에 없고 그 자체가 우리가 정의하는 true라는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항이죠. 그 다음 and는 두 가지 잠깐만요. 두 가지 명제를 매개 변수로 취해야 돼요. 그래서 A and B와 같이 식을 써야 그래야 그거 전체가 명제가 되긴 한데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하는 게 있네요. 잠깐만요. 이제 또 지금 제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프롭에 속하는 거는 명제이고 근데 그 명제에 속하는 항은 증명이란 거 그것 때문에 잠깐 헷갈렸습니다. and A, B라는 게 A and B 가리키는 거 맞긴 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인트로라는 저 함수가 있잖아요. 인트로는 A의 증명과 B의 증명을 바탕으로 A가 참이고 B도 참이다라는 연언은 논리곱을 의미해요. 그 논리곱을 증명할 수 있다는 구성자가 나와 있고 구성자는 도입 규칙이에요. 구성자는 도입 규칙이고 제귀자는 제거자예요. 예, 제거자고 eliminator 그 다음에 A 또는 B라고 나와 있는데 이 팝업 정보 너무 거추장스럽습니다.
A 또는 B라는 귀납적 유형인데 어 왼쪽 주입 그다음에 오른쪽 주입이 있어요. insert left, insert right 또는 왼쪽 왼쪽 주입인데 왼쪽 삽입, 오른쪽 삽입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그 left injection, right injection이라고 각각 읽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A가 참이면 A 또는 B라는 게 참이고 B가 참이면 A 또는 B라는 명제가 참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5어 같은 경우에는 5어는 논리합이고 선언입니다. 선언은 declaration을 의미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는 그 둘 중 하나를 고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isjunction입니다. disjunction. 구성자가 두 개죠. in L, in R 두 개 있다는 거 말씀드렸고 You should think about how these give rise to the introduction and elimination rules. 이 귀납적 유형들이 give rise to를 근데 어떻게 번역해야 할까요? 무엇을 일으키다, 무엇이 생기게 하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그러면 그렇게 번역하면 되겠죠?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정의들이 어떻게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을 만드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 아까 얘기했죠? 도입 규칙은 그냥 구성자고 제거 규칙은 제귀자예요. 잠깐만요. 제가 맞나? 갑자기 헷갈리네. 사용 함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거자라고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방금 표현한 게 맞는지 약간 좀 불확실해졌어요. 그래서 잠깐만요. and 한번 보겠습니다. 프린트 명령을 이용해서 and라는 유형을 한번 좀 볼게요. 그리고 그 정보를 오른쪽에서 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죠? 구성자는 아래에 있고 그 다음에 필드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구성자가 취하는 두 가지 인수를 의미한 거예요. 그렇고 그 다음에 and의 제귀자가 어떤 모양인지를 한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설명한 게 좀 정확하지 않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A가 참이고 B가 참일 때 무엇이 참이라는 걸 밝힐 수 있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는 A 그리고 B가 참일 때 그에 대응하는 어떤 식이 참임을 보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제거 규칙이냐고 얘기할 수 있는지 좀 생각을 해봐야겠는데 결론만 말씀드리면 다행이에요. 제가 이 해설 영상을 대본 없이 설명하다 보니까 좀 헤매기도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예. 그래서 이제 안전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뭐를 설명하고 싶냐면 그거예요. 이 제귀자를 바탕으로 사형 함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사형 함수는 뭐를 의미하냐면 그 두 가지 있죠. 하나는 and left, 다음은 and right입니다. 여기 있죠. and left는 뭐를 의미하냐면 A가 참이고 B도 참일 때 A가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 and B가 참일 때 A가 참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and right는 뭐를 의미하냐면 A and B일 때 B가 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쪽이 참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둘 다 참이니까 왼쪽 오른쪽 명제 모두 참이면 왼쪽도 참이고 오른쪽도 참이죠. 근데 왼쪽이 참인 경우는 and left라는 제거자가 있는 거고 오른쪽이 참인 건 그 오른쪽 제거 규칙으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and left랑 and right라는 추론 규칙은 다 제귀자에서 도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아마 여기 나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알겠다. 자동으로 생성이 되는구나. 자동으로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미 그 증명이 나와 있지 않았나요? 정보창에 이미 나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시 한번 볼게요. 그러면 그 증명을 좀 보고 싶으니까 일부러 이렇게 적어 놓겠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증명 자체는 별로 도움은 안 되네요. 그래서 하나만 제가 증명을 좀 해볼게요.
엔드 레프트를 좀 보이고 싶었는데 잠깐만요. 그러면 다시 저 내용을 제가 복사해야 돼서 위에다가 붙여 넣고 그다음에 이름이 중복되면 안 되니까 엔드 레프트 다음에 이 작은 따옴표지만 이거 뭐라고 읽더라? 저거 저거를 읽는 방법을 잊어버렸어요. 저 진짜 저 프라임이라고 읽나요? 프라임이라고 읽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예 프라임이라고 읽을게요. 프라임 기호를 의미하고 싶은 겁니다. 자 이거를 증명해야 하는데 음, 근데 여기 지금 너무 보기가 안 좋게 나와 있어서 이렇게 적을 수 있는지 한번 볼게요. 되나? 일단 이거는 되고 그 다음에 오늘도 해설 영상이 금방 끝나진 않겠네요. A, B가 있죠? A, B는 위에 나와 있는 두 명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가정이 무엇이냐면 셀프인데 셀프라고 하지 말고 A씨라고 할까요? 아, 그냥 셀프라 하죠 뭐. A 그리고 B가 참이라는 증명이에요. A 그리고 B가 참이다.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뭐를 증명하고 싶냐면 A가 참이라는 걸 증명해야 하는데 결국 뭐를 이용해야 하냐면요. 제귀자를 이용해야 합니다. 근데 제귀자가 어떤 유형이었는지 또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프린트 명령을 이용해서 그 제귀자의 유형을 좀 보겠습니다. 모티브를 설정하긴 해야 하는데 모티브 자체를 우리가 직접 입력하지 않아도 아마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연습을 위해서 일부러 모티브도 한번 좀 적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그 밑줄을 쳐서 작성을 좀 불완전한 상태로 놓고 그 다음에 우리 목표가 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데 A죠, A. A이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좀 따져야 하는 게 있는데 잠깐만요. 모티브를 좀 다시 봐야 돼요. 모티브가 어떤 유형에 속한지를 봐야 합니다. 모티브의 유형은 A 그리고 B 화살표 소트 U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A 그리고 B라고 하는 명제가 이 모티브라는 함수의 정의역인데 정의역이 명제인 경우에는 그것이 어떤 유형에 속한지를 따지는 게 엄청나게 잠깐만요. 말을 좀 잘못했는데 어떤 유형에 속한지가 아니라 A 그리고 B라고 하는 유형에 속하는 항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증명 무관성, proof irrelevance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 정의역에 속하는 항이 어떤 모양인지, 어떤 방식으로 구성됐는지는 중요하지 않고요. 그냥 그 항이 있는지 없는지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뭐 그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sort u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무 유형이나 그 다음에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sort u에 해당해야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증명하려고 하는 명제여야 돼요. 근데 A라고 하는 명제가, 잘 생각해 보세요. A라고 하는 명제 자체가 A 그리고 B의 증명을 포함하고 있냐는 표현이 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는데 A라는 식에는 A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A 그리고 B라고 하는 이 명제의 증명이 이 A라는 식에 나와 있냐고 물었을 때 안 나와 있다고 답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A에는 A밖에 없으니까. 그죠? 예. 그래서 어떻게 이 모티브를 작성해야 하냐면 그냥 A라고 쓰면 돼요. 됐죠? 그냥 A라고 쓰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함수로서 이렇게 작성이 돼 있지만 모티브가 해주는 역할은 여기서 뭐냐면 우리가 정의하려고 하는 함수의 공역이 뭔지를 알려주는 건데 이 맥락에서는 우리가 증명하고 싶은 목표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목표는 그냥 A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A를 증명하고 싶은 거니까.
자, 그다음에 여기 이제 좀 식이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생략이 돼 있어요. 생략이 돼 있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거 설정 바꿀 수 있긴 하지만 바꾸지 않을게요. 바꾸지 않고 재귀자의 유형을 다시 볼 건데요. 재귀자의 유형에서 이 부분을 보셔야 합니다. 여기 레프트, 라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이 이거 저 점이 생략된 내용인데 저거를 보여주는 옵션이 있어요. 저거를 보여주는 설정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부족하니까 그거는 제가 기억을 못할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오후의 희망국님 안녕하세요. 그 오늘도 해설이 금방 끝나고 있지 않아서 슬픕니다. 근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이제 뭐를 작성해야 하냐면 두 가지를 가정해야 하는데 뭐를 가정해야 하냐면 첫째, A가 참이라는 가정이 필요해요. A가 참이라는 가정이 필요해서 left라고 써볼까요? 그다음에 right, B 함수 써야 하니까 함수를 가리키는 화살표를 쓰려고 하는데 왜 안 되지? 잠깐만요. 자꾸 제가 실수를 했네요. 이거 안 되면 망한데? 잠시만요. 여기 보시면 제가 쓴 게 맞긴 하거든요. 예, 맞긴 해요. 맞긴 한데 근데 왜 안 되지? 자, 아직은 오류 메시지가 나오는데 뒤에다가 밑줄을 하나 더 적었습니다. 여기에다가 적어야 한 게 뭐냐면 셀프이거든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 전체가 함수를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무슨 함수를 만들어 준 거냐면 A 그리고 B라는 논리곱 and가 참이라는 증명에 대하여 A가 참이라는 증명을 내보내주는 함수인 거예요. 근데 말은 이렇게 했는데 어차피 어떤 명제에 속하는 증명은 그게 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런 증명이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하이라이트 표시한 부분 전체가 뭐냐면 A 그리고 B가 참일 때 A가 참이라는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근데 A 그리고 B가 참이라는 그 증거는 이미 셀프로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다가 셀프를 넣어 준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는 됐는데 딱 하나만 더 써야 돼요. 그리고 증명 목표가 매우 지저분하게 나오는데 이렇게 좀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나오죠? A를 증명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A의 증명이 이미 주어져 있죠. 애초에 A랑 B가 둘 다 참이면 당연히 A가 참이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A의 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쓰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 증명은 필요가 없었으니까 그냥 밑줄 표시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끝이 납니다. 자,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가 뭐냐면 이거예요. 좀 정확하게 설명하자면 그 사용 함수가 제거 규칙인데 제귀자 자체가 그 사용 함수들이랑 똑같지는 않아요. 똑같진 않지만 그 제귀자를 바탕으로 and에 대한 두 가지 사용 함수, 두 명제 중에서 왼쪽이 참이라는 그 첫 번째 사용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이 참이라는 그 두 번째 사용 함수가 있죠. 둘 다 참이었으니까 A랑 B 모두 참이면 A도 참이고 B도 참이다. 그래서 두 가지 사용 함수가 나온다.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용 함수들은 제귀자를 바탕으로 지금 제가 여기에 보인 것처럼 증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귀자에서 도출이 돼요. 이끌려 나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재 본문 읽고 오늘 방송을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첫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도입 규칙과 제거 규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 도입 규칙이 뭐냐면 어떤 복합 명제를 증명해 주는 과정이고 제거 규칙은 반대로
그 복합 명제, 합성 명제를 바탕으로 다른 명제를 이끌어내는 방법이에요. 됐죠? 그래서 도입 규칙은 그 복합 명제의 증명에 도달하는 방법이고, 반대로 제거 규칙은 그 복합 명제의 증명에서 시작해서 다른 명제를 이끌어내는 방법입니다. 일단 그렇죠.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나왔냐? 우선 도입 규칙 자체는 귀납적 유형의 구성자를 통해서 이제 아니 그냥 구성자예요. 구성자 자체고, 제거자는 아까 좀 제가 길게 설명했는데, 귀납적 유형의 제귀자는 can eliminate. 이거는 근데 조금 다른 얘기이긴 한데, 자, 잠깐 읽어보고 있는데, 제가 하고자 했던 말이 여기에 직접 나오진 않네요. 그 제거 규칙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귀납적 유형의 제거자를 바탕으로 만들 수 있다고 했죠. 뭐 그 정도로 이제 제 설명은 끝내고, 자,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하냐면, 귀납적 유형의 제거자가 어디로 제거가 될 수 있는지를 규정하는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어, 제거 규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제거자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귀납적 유형에 속하는 항을 바탕으로 어떤 다른 유형에 속하는 항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제한 사항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제한이 있냐?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자세하게는 모르지만 그 제한을 좀 확인해야 한다고 들었어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제귀자의 목표가 되는 유형 중에서 어떤 유형들이 허용이 되고 어떤 거는 허용이 안 되는지에 대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대략적으로 말하면, 그리고 제가 예전에도 아마 말했던 것 같은데, 자, 이거 잠깐 영어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제 머리 위에 있는 저 roughly라는 부사 있잖아요. roughly speaking은 대략적으로 말하면 이란 뜻이에요. 근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거칠게 말하면이라고 번역합니다. 근데 그게 하도 많이 이제 그렇게 번역되다 보니까 거칠게 말하면이라는 그 표현 자체가 대략적으로 말하면이라는 뜻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별 문제는 없습니다. 의사소통에서 이제 문제는 일어나지 않는데, 거칠게라고 번역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칠게 말하는 건 막 험상궂게 굉장히 무섭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칠게 말하는 게 뭐 딱 잘라 말한다는 의미로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딱 잘라 말하는 게 거칠게 말하는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 얘기가 아니라 대략적으로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대충 말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칠게라고 번역하지 않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서 뭐 할 말이 없네요. 예.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넘어가고, 대략적으로 얘기하면 what characterizes inductive types in prop is that one can only eliminate two other types in prop. 프롭 유형 세계에 속하는 귀납적 유형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여기서 원은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어떤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One can only eliminate two. 맞나? 아닌가? 갑자기 이거 원이 사람이 아니라 귀납적 유형인가?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 귀납적 유형으로 봐야 할 것 같네요. 주어가 그 귀납적 유형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귀납적 유형은 무엇으로 제거가 될 수 있냐면, 다른 유형으로 제거가 될 수 있는데, 프롭 명제 유형 세계에 속하는 다른 유형으로 제거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결국은 뭔 뜻이냐면, 그 귀납적 유형인 어떤 명제의 증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거를 바탕으로 우리가 다른 명제의 증명을 도출할 수는 있는데, 제거자를 이용해서. 근데 제거자를 이용해서 그 다른 명제의 증명을 이끌어내는 게 아니라, 명제가 아닌 유형에 속하는 어떤 항을 만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하냐?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규칙이 있대요.
This is consistent with the understanding that if P is of prop, 그래서 만약 P라는 것이 명제이면 an element HP of P carries no data. P의 증명 HP라는 것은 어떤 자료도 들고 다니지 않는다. 어떤 자료도 지니지 않는다는 우리의 이해와 앞에 나와 있는 저 규정은 일치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해 안 가요. 그게 왜 일치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사실 P의 증명 HP라는 게 어떤 자료도 지니고 있지 않다는 게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생각하자면 이거예요. P라고 하는 명제의 증명이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이게 자료를 지니지 않는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두는 건 뭐냐면 P라고 하는 명제에 증명이 있어? 없어?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형이 있냐 없냐 어떤 유형이 아니라 그 명제 유형에 속하는 항이 있냐 없냐 그것만 따지는 거예요. 그 항이 뭐냐 뭐인지는 안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료를 지니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HP 헬스 포인트인가? 좋은 질문이긴 한데 헬스 포인트는 아니고 H는 hypothesis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P는 뒤에 나와 있는 명제가 P니까 그냥 P를 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 그 P가 아니라 뭐 C라는 명제가 있었으면 HC라고 그 명제의 증명항 이름을 붙여주면 되는 겁니다. 예, 뭐 잠깐 이렇게 약간 이제 영상 보시는 분들이 피식하고 웃으실 수 있는 모먼트 순간을 좀 만들었고 죄송합니다. 썰렁한 것 같은데 넘어가고 There is a small exception to this rule, however. 하지만 이 규칙의 이 규칙에 약간 예외가 있대요. 그러니까 저는 이때 이 약간의 예외가 있다는 말을 볼 때 저의 머리는 약간 좀 어지러워집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예외가 또 있어야 하는가? 저 잘 모르겠어요. 예외가 있대요. Which we will discuss below in inductive families. 귀납 쪽에 관한 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할 거래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차블휘는 2022년에서 2023년까지 이 교재를 이미 읽었는데 왜 자꾸 모르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 교재가 자세하게 알려주지 않는 게 있고 그리고 요즘 제가 C 프로그래밍이나 좀 다른 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지금 기억이 많이 안 나고 있어요. 그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원래는 이런 해설 영상 만들기 전에 좀 그 교재 내용도 한번 다시 보고 복습도 해야 하긴 하는데 제 인생이 요즘 너무 바빠서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러지 못한 채로 1년 동안 이 해설 영상들을 그냥 실시간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설 영상이 무진장 길어진 좀 문제점이 있긴 하죠. 근데 어쨌든 간에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할 거고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그 귀납적으로 정의한 명제를 설명해야 하는데 존재 정량어를 어떻게 정의했는지 설명해야 하고 정량어는 양화사예요. 존재 양화사. 그다음에 구분 유형이 뒤에 나오고 거기까지만 설명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자연수를 어떻게 귀납적으로 정의했는가 그것도 살펴볼 거고 대체 이 7장은 언제 끝나지? 다른 귀납적인 자료형 목록도 나왔고 목록에 관한 거 나오고 그 다음에 트리도 나오고 그 다음에 귀납적 유형에 관한 전략 나오고 금방 안 끝나겠는데? 음... 할 말이 없군. 자, 그 다음에 전략 나오고 그 뒤로 가면 귀납적 유형의 가족, 귀납족이 나옵니다. 사실 이미 귀납족은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어 왔어요. 매개 변수가 있는 귀납적 유형이 귀납족입니다. 그 다음에 공리적인 세부사항. 공리적인 세부사항은 아마 제가 좀 설명하는데 특히 애를 먹을 것 같네요. 근데 끝이 안 나네. 그 다음에 상호 귀납적 유형, 그 다음에 함유된 귀납적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연습 문제가 있어요. 아니 뭐 더 길게 얘기하지 않고
일단 영상 여기에서 끝내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7장을 해설할 건데 7장 해설 영상을 만드는데 아마 한 총 2달에서 3달 정도 걸릴 것 같네요. 그래도 이제 꾸준히 영상 올리겠습니다. 갈게요.